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훌쩍 지났고요. 세월호 가족 단식이 20일이 다 돼갑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언론의 문법이죠. 저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정신 차려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말이죠.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예. 아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줘야 한다는 야당 또 유족의 입장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줄 필요가 없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학자 또 대한변협에서는 사법체계의 근간 흔들린다?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냐. 그렇지 않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지도 않다. 선례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면은 얼마든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꾀하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기서부터 아예 반론조차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그런 말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사법기득권을 흔들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아, 사법기득권. 네. 그러니까 지금의 판사 검사의 그렇죠.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 네. 물론 판사의 기득권은 지켜지죠.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에 네. 따르면. 네. 근데 검사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 뭐 그런 건데. 근데 뭐 사사건건 특검하자. 그래놓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 상설특검 이거 허용하겠다. 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사법체계의 근간 이거 지들도 흔들고 있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사법체계의 근간만 뭐 예전에 뒤흔들었나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유가족분들 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이런 가운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8월 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MBC를 현장 조사하기로 한 날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MBC 쪽에서는 예. 이거는 절차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거기도 반대했나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성명서를 예. 8월 1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MBC 쪽 얘기는 예. 원래 이런 그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게 예. 여야 간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합의도 안 됐을 뿐더러 예. 좀 하여튼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예. 그래서 현장 조사 자체가 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사법체계의 근간 결국 걱정하는 거네. 예. 아,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법원 판결이나 좀 제대로 수용을 하든가 그 저기 해직자 복직시키라고 네. 그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작 해서 임신신분증 주고 골방에 모아놨죠. 골방에 모아다 놓고 말이죠. 전화기도 안 되는. 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법 체계 뭐 근간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예.
최소한의 그 인간에 대한 예의 예.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정권도 물론이고 예. 뭐 MBC와 같은 어떤 공영방송사는 물론이고 예. 아무리 그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예.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에 대해서 서로가 가져야 하는 예의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좀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예.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네. 예.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동료. 그렇죠. 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뭐 이용마, 정영하, 그리고 강지웅, 박성재. 예. 다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네.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다 한묶음으로 보거든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 네. 세월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 저는 이 세력들이 조중동 그리고 새누리당, MBC를 비롯한 장악된 언론들 다 그러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또 고소를 하려나? 아직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난 이자들을 보면 말이죠.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저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MBC 결국에는 국조 물 건너 갔군요.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네.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문제 삼지도 않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노코멘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어쩌면 또 MBC하고 이렇게 뭔가 선이 닿아서 야, 그거 협조하지 마. 이런 또 그 서로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저는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있습니다만. 상상하는 것도 죄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예.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재보궐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네. 끝남과 동시에 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언론들마저 예. 지면, 화면 등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까지 그들이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 그 특별법이라든가 예. 진상 규명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을 예. 우리 언론 지면 화면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굉장히 좀 착잡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거 당일 7월 30일 선거 당일 오후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한참 투표가 진행될 때였는데 네. 서울 동작을 선거 결과 나경원이 활짝 웃으면 세월호 유족들의 표정이 어떠할지 그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게 네. 잘못된 글인가? 아니요.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경원이 웃는다는 건 나경원이 당선된다는 것이고 네.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은 지금껏 해온 기조로 보면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고 있는 그렇죠.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월호 유족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2번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이튿날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서 말이죠. 네. 김용민이가 이 나경원이 활짝 웃었고 세월호 유족들이 이 때문에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금 트윗을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보고 지역 주민들 서울 동작을 유권자들을 말하자면 멸시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 묘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은 안 쓰지만 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매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은 세월호 유족들 웁니다. 울어요. 진상규명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명징한 팩트고. 그렇죠.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미디어 오늘 이한희 기자가 네. 뭐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지금 단식 농성, 예. 단식을 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까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거더라고요. 그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국회에서는 완전히 좀 지금 이제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예. 언론의 관심도 많이 떨어졌고요. 예. 언론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면 국민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이한희 기자가서 보낸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없고 네. 좀 착잡합니다. 선거 며칠 전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소속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글을 그렇죠. 중앙일보에 기고했고 네. 오늘 또 선거 끝나고 이틀 지나서 조선일보 일면 보니까 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세월호 잊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또 게다가 새누리당 기세 등등합니다. 역시 세월호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이번 730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월호의 늪? 아니, 이거 늪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박대출 대변인. 네. 서울신문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 출신이죠. 네.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이렇게 면피하려는지 시간이 갈수록 의문만 더 커집니다. 잊지 말고 세월호 진상규명되는 그 시점까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예.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 각각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예.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 그거와 상관없이 예. 세월호 진상규명 예. 이거는 해야 됩니다. 예. 너무 의혹이 많고요. 예. 너무 정부의 무대응이라든가 무능력 이게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진상규명 제도를 하지 않으면 예. 반드시 비슷한 예. 사건이 만약에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예. 발생했을 때 또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아니, 그 우리의 위기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를 막기 위한 차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진상규명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숨은 7시간,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예. 대통령이 뭐 어디 갔나? 7시간 동안. 네. 이거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생활. 네. 아니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7시간은 그는 일상적인 그 업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일과 시간입니다. 네. 휴가 안 냈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에게 또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네. 편집국장도요. 예. 사생활이 잘 보장이 안 됩니다. 11시에 막 전화 와가지고 선배 지금 올렸으니까 빨리 출고해 주세요. 뭐 이런 문자도 받고. 가끔 새벽 1시에도 옵니다. 1시에도 와요. 네. 누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까? 특히 이제 연차가 낮은 아주 혈기왕성한 기자들이 누구예요, 누구? 아니 뭐 그거 탓할 수 없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못 하거든요. 예. 편집국장의 사생활을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일과 시간 지났는데 예. 하물며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예. 물론 휴가 뭐 이런 거 가셔야 되고 예. 일과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예. 시간에 더더군다나 일과 시간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예. 대통령의 사생활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국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국가 지도자는 왕밖에 없거든요. 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니 뭐 과로 또 일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휴가 좀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뭐라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탁 털어놓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하고도 미묘한 뭔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7시간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연락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통령을 컴프로치할 마음이 있다면은 좀 생각이 있다면 VIP의 동선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그거에 대해서 의문 안 갖거든. 네. 물론 의문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겠지. 아니 그럼 도대체 뭐 하셨길래 밝힐 수 없는 VIP의 동선이 뭐길래 하지만 계속 그렇게 추궁하다 말겠지. 그런데 나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면은 아니 비서실장을 물리치고 도대체 하신 일이 뭔데? 이런 의문을 또 계속 갖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김기춘이 그런 사려가 깊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고 봐요. 디스인가? 응? 아니 디스도 아닐 것이고 감히 내 차원에서 캄프라치 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김기춘 실장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그 관계라면은 신하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니까. 왕이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충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7시간 동안 어디 가셨는지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말하면 충성의 표시였는데 우리에게 박근혜는 왕이 아니거든. 네. 대통령이고 국민의 어떤 그런 그 종으로서의 뭐 종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수사지요. 말 그대로 레토릭인데 네. 어쨌든 공복으로서 최고의 공복으로서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또 모니터하는 이런 대상으로서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걸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지. 아니 이게 같은 어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만약에 미디어 오늘에 엄청난 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네. 대표이사나 편집국장이 7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네. 자리 내놔야 됩니다. 자리 내놔야지. 그게 무책임한 거지, 그거는. 이거는 난리 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좌관이 이 양반 연락도 안 된다고. 대체로 그렇게 연락도 안 되는 국회의원 보면은 4차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자유인으로 사셔야지. 그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노출하고 나의 사생활은 항상 검증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이 있는 거지. 당연하죠. 예. 예. 우리가 또 광고를 안 듣고 와가지고 네. 광고를 좀 듣고 와서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 비유하는 새누리당 조원진 세월호 특위 간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를 직접 찾아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는 KBS 간부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직원 나와! 김직원 나와! 논란이 커지자 KBS 김식원 보도국장은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고 해명하고 사임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 풍파를 겪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또다시 대놓고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규정하는데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프리카 출신 예술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접했다는 의혹을 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거들고 나서는데 기본적인 입장도 이제 교통사고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상 교통사고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네네.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여당에서 지금 우리 정책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육사지방선거전으로 가보면 5월 15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회의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서창원 공동선대위원장 순 이 선거라는 말씀을 입에 올리기가 대단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대단히 좀 죄스러운 국민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대위가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뼈를 깎은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반성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대책을 내놓고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차가운 출발을 할 때 이번 6.4 지방선거도 다시 한번 국민이 그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한번 기회를 주지 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를 예견한 듯 작년 9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 시리즈 공약 파기라면 한마디로 화장실 정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권. 그 민낯을 우리가 또 여실히 또 과거에도 또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통해서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뭐냐면요. 1년 반 동안 큰 선거가 앞으로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 뭐예요? 1년 반 동안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네. 재보선도 없네 보니까. 없어요. 네. 재보선도 없어. 한 2년 가까이 예.
선거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통상 앞으로 뭐 의원직 일을 사례가 없겠어요? 없어요.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뭐 임기가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네. 1년 채우려고 재보선 안 한다. 뭐 법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인가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뽑아도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재보선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있다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 정도인데 그렇죠. 그건 전국적인 이슈로 보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한 2년 동안 국민들은 시원하게 푸대접을 받으실 가능성도 크고요. 무엇보다도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우리 손석희 사장님의 앞으로의 그 2년 동안 선거 없는 상황. 그러니까 730 재보선에선 여당이 압승한 상황.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예. 충분히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JTBC를 지금 유심히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예. 당장 뭐 가시적으로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런저런 뭐 압박을 하진 않겠지만 예. 큰 어떤 굵직한 지금 정치 일정이라든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일수록 또 정권으로서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지. 네. 뭔가 밀어붙일 수 있는. 뭔가 또 밑보였던 선수들 손볼 수 있는. 작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좀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낙검수가 걱정이네. 7월 25일 금요일에 예. 2심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연기됐죠. 박지만 그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네. 주진우가 말한 게 허위 사실이고 따라서 네. 주진우 3년, 김어준 1년 감옥 보내야 된다. 이게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에서 뭐 비슷한 구형을 하긴 하겠지만은 네. 또 7월 25일이 뭐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 구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9월 1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미뤄졌어요. 예. 네. 감옥 가면은 뭐 장흥교도소, 영월교도소, 전 거기로 보낸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거기가 가기 힘들거든. 근데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홍성교도소가 제일 멀었다. 아. 왜 장흥교도소는 비행기 타고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금방 가. 네. 영월교도소도 요즘 길을 잘랐습니다. 영월까지. 한 2시간대로 끊어져요. 근데 홍성은 애매모호해. 지리적으로는 좀 가까운 것 같아도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지. 오가면은 하루 다 보내거든. 네. 그래서 아주 뭐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어설프게 해봅니다. 예. 유대균이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 별 상관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어요. 유대균이가 뭐 증축하라고 불법 증축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번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설사 청해진 해운과 어떤 그 이번 세월호 참사 그런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청해진 해운하고 유대균하고는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없죠. 네. 당연히 그 외 같이 다녔다는 이른바 호위무사로 그렇죠. 종편에 의해서 수식어가 붙은 박모 씨 그 여성분. 네. 그 여성분은 더 관계가 없지. 전혀 없죠, 전혀. 네. 그런데 왜 유대균 또 박모 씨 이 사람이 뉴스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 제가 뭐 일부 종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네. JTBC를 뺀. 네. TV조선, 채널A, MBN 이 종편사들은 정말 좀 이런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도에 좀 문제가 많았다. 기레기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어떤 그런 비판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번 세월호 참사와 크게 본질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낮 뉴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정말 그 선정적이고 정말 그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보도를 양산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언론사죠. 오죽했으면
SBS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예. 그 국민일보, 예. 중앙일보 예. 이런 데서도 예. 그 종편사들의 보도를 비판하고 나설 정도로 자기들도 그렇게 해놓고서는 제 얘기가 그건데요. 자기네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봤을 때도 예. 니네 종편사들은 너무 심했다. 예. 뭐 이런 어떤 뉘앙스지 않을까. 아니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아니 무슨 저기 뼈 없는 치킨을 먹었다느니 안 먹었다느니 뭐 이런 거 갖고 단독 붙이고 정말 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그런 쪽팔리는 보도는 니네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독 보도 맞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종편들 그런데 사실 730 재보선이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네. 이런 종편이 먹혀요. 먹힌다니까요. 전라도 식당에서도 딱 가보면은 TV 종편, TV조선 네. 이게 켜져 있더라니까.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몇 대째 호남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대에 걸쳐서 호남 사람들끼리 이제 가정을 맺어가지고 네. 자기까지 이어져 온 거야. 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완전 전라도인데 100% 전라도인데 네. TV조선만 보고 그냥 열광을 하신다는 거야. 왜 이럴까? 그거는 정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예. 왜 이렇게 TV조선에 우리의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네.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예.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들의 마인드나 정서를 TV조선이 잘 알고 파고드는 건지. 그런 거, 영상 기법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있죠. 얼굴이 크게 나오고, 그렇죠. 글씨도 큼지막하고 말이죠. 네. 이게 먹어주는 거지. 그렇게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 체계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문처럼 방송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인지. 근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TV조선 시청률이 뭐 10% 20%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절대 메이저가 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이 고정층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걸 희구하는 층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파고든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또 진보 언론에 대입해 보면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 이야기도 한 반 씻고 저쪽 편 이야기도 한 반 씻고 이렇게 해서 기계적 균형 이런 걸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옛날 방식이다. 옛날 관점이다. 옛날 잣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확실하게 자기들의 논지를 갖고 그 입장을 독자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그렇죠. 이런 그 논조 플레이가 실은 이제는 대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예. 불편부당 예. 그리고 뭐 공명정대 네. 이런 어떤 고전적인 어떤 그 언론에게 요구됐던 그런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 가져야겠죠 스탠스를. 예. 근데 지금 사회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현상 이런 걸 봤을 때 네. 과연 그것만으로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겠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직접 그 편집 실무 책임을 맡고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지금 기준이라든가 예. 그런 어떤 언론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거를 예. 논의해볼 만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그런 논의들을 진짜 네. 좀 한 번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해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이 일제강점기야. 네. 그런데 우린 언론이기 때문에 저기 친일파 놈들도 까고 네. 독립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까고 이게 공정이고 균형이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시대가 또 정권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은 도덕적이지 않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런 토대 위에 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도 나쁜 짓을 해. 그렇다면은 주적은 그들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적. 그러니까 이쪽 편도 까고 저쪽 편도 까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때로는 이런 정략적,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언론의 객관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근데 물론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얘기해야지. 그건 얘기를 해야죠. 예. 근데 뉴욕 타임즈라든가 미국의 언론도 스트레이트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지만 사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명백하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정파적 입장을 띠거든요. 심지어 아무개 후보를 지지한다. 이럽니다. 그렇게까지 사설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정파성, 그런 스탠스마저 우리 언론에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진영 논리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김어준 평전이라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원고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랬는데 김어준하고 제가 이제 낙검수 같이 하면서 지난 한 1년 반 정도 같이 했었잖아요. 1년 반 좀 넘었군요. 그러면서 가졌던 느낌이 뭐냐면은 그 양반 주장은 이래요. 우리나라 이른바 진보 정치 세력 또 언론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느냐. 모든 어떤 주장의 준거가요. 나는 옳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논지를 펴는 거라든지 액션을 취하는 거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정쟁을 벌인다든지 또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이 모든 맥락을 보면은 그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옳음을 증거하는 과정이란 거죠.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반면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옳은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승리야. 그러니까 있는 논리, 없는 사실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거용 캠페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터넷이 모자라? 그러면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은 승리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 본받아야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아니죠. 그러나 이쪽에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런 플레이들 이게 과연 도대체 우리의 어떤 시대 변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이건 김어준 말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나머지 것은 책임 못 지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회피, 도피, 도망가는 것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아무개를 쉽게 두둔한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나왔어. 그러면 자기도 개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나는 얘도 까고 쟤도 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나 연애나 사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런 나약한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이긴 한데, 근데 적어도 언론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논조를 만들어내고 언론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은 좀 기존의 어떤 양식을 벗어날 줄 아는 그런 식견과 태도가 있어야 될 텐데 아쉽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분명히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학살이죠, 하는데 그건 명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런 사안이 있는 반면에 심지어 국민일보도 비판적입니다. 조용기의 신문.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애매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언론이 견지할 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는 그런 대목들이 있긴 하죠. 명확하게 예를 지금 정확하게 못 들긴 하겠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축구를 예로 들면 독일 축구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일전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뭐 축구인데 같이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독일이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철저하게 저는 그 독일 축구를 볼 때마다 예. 저 축구는 이기는 축구를 하는구나. 철저하게 전략 전술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기는 축구를 했어 실제로.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냉정하고 프로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730 재보선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토크가 아니라 또 정치 토크를 그렇죠. 하는데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저 국민 TV 만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지난 대선 때 불공정 보도로 인해서 결국 이 진짜 이길 수 없는 후보가 이겼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또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쁜 세트 플레이 이런 것들을 제어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국민 TV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사실은 그 부름을 받고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한 이유는 협동조합은 사주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장악을 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게 언론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저희는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TV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뭐 아쉽게도 영향력이 맹위를 떨치지 못한 점 그런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시작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너무나 큰 기대죠.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조합원들께 호소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조합원 애청자분들의 바람은 이거거든요. 또 하나의 언론이 되지 말아라. 언론이긴 하지만 언론으로서의 그 가져야 되는 그 스탠스 이런 거를 너무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을 비판하니 다음에는 아무개도 비판을 해야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런 야권을 또 한번 비판을 해줘야지. 네. 지상파는 이게 공식입니다. 진짜 그래요. 놀랐습니다. 저는 KBS, MBC 이런 공영방송들 또 SBS 같은 민간 지상파 방송들 영원히 그 적극적인 공정방송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여정부 때예요. 제가 출연할 때였는데 네. 새누리당을 한번 비판했단 말이죠. 당시엔 한나라당이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상대당인 열린우리당도 비판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집니다. 꽤 괜찮은 PD인데 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 이건 최고의 미덕이다.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계적 중립 이쪽 비판하면 저쪽은 또 그 분량만큼 또 비판을 해야 되는 이래가지고 무슨 공정방송이 가능해요. 형식적 중립은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방송하지 말고 조질놈들 제대로 조져라.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국민 TV와 같은 대한 언론을 만들려고 명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기존 언론 공식대로만 본다면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고 그러면은 할 말은 생기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언론사가 갖는 정치적 위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치적 위치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죠. 새누리당이 국민TV가 자기들도 비판하지만 저쪽도 비판한다 했을 때 국민TV는 뭐 저쪽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쪽도 비판하니까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지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형식적 중립을 취하는 것 이거는 저는 새누리당을 위한 것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택하는 시청자 또 조합원의 뜻과는 무관하다. 어찌 보면 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디어 오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미디어 오늘의 편집 노선은 예. 이건 바뀐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예. 걸리면 조진답니다. 걸리면 조진다. 예.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걸리면 조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걸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명백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니라 명백하게 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 더더군다나 우리가 확인 취재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는 지난 미디어 오늘의 신문과 이런 보도를 쭉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철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국민의 정부 때는 물론이고요. 참여정부 때도 물론이고 가차없이 조졌습니다. 가차없이 조졌을 때 그러니까 생뚱맞은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네. 만약에 당시 한나라당이라든가 지금 새누리당을 한번 조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민주당이나 그게 실제 있어요 이게 열린우리당을 없는 한번 것 같지만 있어요 이게 한번 조져야겠다. 예. 이렇게 해서 조진 적이 없고요. 예. 우리는 걸리는 대로 조집니다. 그렇죠. 걸려서 확인이 되면 명백하게 이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조지는데 네. 이거는 정파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네. 그 걸리는 빈도수가 있잖아요. 예. 걸리는 빈도수가 예. 이상하게도 예. 새누리당, 예. 전 한나라당, 예. 전 신한국당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왜냐? 예.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기득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 걸리는 빈도수가 많았을 뿐이지 예. 우리가 뭐 지금 민주당이나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그 전에 뭐 야당 이런 사람들을 봐주려고 해서 봐준 게 아닙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국민 TV를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고 뭐 또 논조를 이래라 저래라 뭐 지시할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런 적도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시대적 상황을 일제강점기 때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권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이 국권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 아닙니까? 그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게다가 또 이런 그 비정상적인 비대칭적인 그런 정치 환경 이를테면은 언론을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명징한 현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언론사들의 그 비판의 초점, 비판의 어떤 그 심도 이런 것들에는 좀 전략적인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여당 반 야당 반 이런 식으로 조지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네. 근데 사실 지금 방통심의위라든가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런 어떤 경향이 더 심해졌는데 그렇죠. 심의기구의 문제도 있는 거죠. 심의기구가 계속해서 그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JTBC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해 당사자 인터뷰만 내보냈다고 예. 계속해서 지금 심의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박창신 신부.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성 씨. 네. 심지어 김재현 의원. 네. 국회의원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했다고 손석희를 어떻게든 조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김현정의 뉴스쇼도 그렇죠. 그건 뉴스나 시사 프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게 기본인데 물론 그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섭외를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예. 근데 그 인터뷰를 했다고 징계를 하고 예. 이거는 시사 프로의 기본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저는 행태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그 문제도 있지만은 네. 방송을 허가하는 또 없앨 수 있는 그런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3대2 구조 아닙니까? 여당 네. 3, 야당 2.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을 갖고 징계를 때릴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6대3이죠. 6대4인가요? 제가 알기로 네. 6대3으로 알고 6대3. 있습니다. 저도 6대3인 것 같습니다. 여당 6, 야당 3. 네. 이런 구조면은 관이 언론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이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데 그렇죠. 비공식적인 압박은 또 얼마나 그 수법과 양태가 다양하겠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여당 반, 야당 반, 여당도 까고 야당도 까고 이건 무책임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 김어준 평전을 제작하면서 나는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깐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라는 점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됐습니다. 깔 걸 제대로 까면 그렇죠. 됩니다. 이쪽 저쪽 보지 말고 네. 깔 건 다 까야 된다. 네. 물론 조선일보도 그런 형식은 취합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 여당도 가끔씩
양념 쳐가면서 까긴 까는데 중요한 걸 보면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면은 여당 까더라도요. 한 2번 까고요. 그다음엔 완전히 싹 뭐 침묵해버립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질을 짚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나중엔 또 쉴드까지 쳐줍니다.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예. 과연 저게 저렇게 깔만한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많죠. 예. 이를테면 지난 총선 아시겠지만 예. 앞에 계시는 김용민 PD가 조선일보 1면에 몇 번 등장했죠. 글쎄 말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편집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막말 잘못했죠. 비판할 수 있죠. 그 말은 잘못했다라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네. 막짓은 왜 용서를 하냐 이거야. 막말은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런 편집 노선을 가질 거면 이번 총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예.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과정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이런 거는 김용민 PD 일면에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 예. 이거는 뭐 몇 달을 일면을 편집을 해도 되는데 게다가 또 세월호 그럼요. 참사 당시 예. 국정원에 보고한 문건 네. 그게 이제 세월호에서 발견됐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은 거죠. 그거는 명백하게. 그거야말로 정파적인 어떤 그런 편집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느부턴가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언론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의 뇌리 속에 그런 기계적 어떤 중립성 이런 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또 엘리트 의식이 결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이런 거죠. 아니 이 수준 낮은 것들이 보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메커니즘도 모르면서 문제를 삼아 트집 잡아? 이런 떼쟁이들. 야, 이거 저 신경 쓰지 마. 이런 거품들이 좀 빠져나갈 필요가 있어. 이런 독자 우린 필요 없어. 이러면서 개무시하는 거죠. 그거 진짜 이런 엘리트 의식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을 좀먹는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인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그렇죠. 치사율 90%. 굉장히 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 아니, 독자들이 또 시청자들이 똑똑하다.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익단체들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 준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조중동 같은 언론들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언론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가요. 예. 저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렇지.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겁니다. 예. 그런 마인드 없이 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무서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문창극 봐봐, 문창극. 네. 지도 그렇게 과거에 군대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아니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취재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으면 예. 확인, 크로스 체크 이런 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오만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자세를 항상 저는 견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자세, 그러면서 함께 갈 그런 수용자들, 독자, 시청자 이런 분들을 존중하면서 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취지가 무엇인지 열심히 들으면서 예. 또 그러면서 또 반발짝 퇴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질 때 이 진보 언론이 더욱 강성해지지 않겠는가. 보수 언론 안 닮아가는 그런 건강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보수 언론의 이 논객들이란 사람들 보면은 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총리 후보감으로 조선일보 김대중 씨. 그 양반 한번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양반의 아니 물론 그분이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문창극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이렇게 뒤를 털어서 안 나오는 분이 과거에 있었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잖아요.
김대중 씨도 뭐 도덕적으로 완결한 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뭐 그분의 삶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그 과거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비단 뭐 무슨 그렇죠. 부동산 투기 이런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기자로서의 삶이 유일한 스펙인데 과연 공정 보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 전 그래서 이 이른바 보수 논객들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적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뭐 무슨 공직 후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래놓고 한 수십 년 동안 뭐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 엘리트 의식 이건 언론을 좀 먹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한 엘리트 의식 있잖아요. 언론인 가운데 네. 진짜 엘리트 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트 의식 때문에 처절하게 짓밟힌 사람들이 바로 낙검수 아닙니까? 출신 학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울대 연고대가 없어요. 4명 중에.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아니 누가 그런 얘기했냐면은 얘기만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4명 중에 스카이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은 이렇게 처절하게 밟히진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 비키니 논란이 있었을 때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올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무슨 사설에 나오고 일면에 나와요. 경향신문 일면에 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일면에 나가야 되는 사안인가라는 묘한 그런 어떤 판단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일관성을 가져야죠. 그렇지. 근데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론인 가운데 정말 엘리트 의식 이 소유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할 때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 왔던 그 기사라든가 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들 이런 거와는 좀 이질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주의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뼛속까지 투 더 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 낙검수 비키니 파문을 일면에 실었던 경향신문 지난 일요일 인터넷판을 보니까 호위무사 박수경 결혼 전 유대균 옆에서 점점점. 그 경향신문도요. 이번 유대균 파문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박아무개 씨 유지했던 신문이 한겨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